서재 말입니다. 그래서 두 방향이 가능하죠. 인간은 물질이 전부인데 거기서 영혼이 뭐 영적 어떤 그런 특성이 나온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할 수 있고 반대로 영혼으로부터 이제 물질이 나온다. 니은 유신론적 이론은 이건 옛날에 19세기에 이제 많이 이제 유행했던 건데 20세기에는 이제 뒤바뀌어가지고 유물론적, 그러니까 물질만이 전부 다 그러죠. 유물론이라는 거는 거기서 이제 물질은 물론 뇌와 뇌파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오늘날의 이론론은 주로 유물론적 이론론에 그쪽에 속한 것들인데 거기도 이제 두 종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종류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신적 실체와 정신적 특성이 있을 때 뇌, 영혼 이렇게 있다면 이들이 이론론이기 때문에 이거의 존재는 이제 부인을 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론론인데 왜 이론이 두루 나눠지냐 묻는다면은 요거는 이제 실제 하는 거고 이 한쪽에서는 두 가지가 다 없다. 정신, 그러니까 영혼 없다. 뭐 이거는 공통적이라고 그랬죠. 없다는 건 이제 이게 이제 물리론, 뭐 피지컬리즘 뭐 그렇게 얘기하는 이제 이런 입장이고 두 개 다 없고. 물론 이거는 물론 또 한쪽에서 그림이 뭐였나? 이게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 이론론이기 때문에 정신적 실체를 부인하는 건 이제 똑같은데 정신적 특성에 있어서 이것조차 없다 이러한 견해가 있고 이게 피지컬리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 경우에는 정신적 실체 영혼은 부인하고 뇌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요거는 있다. 이제 그런 프로퍼티 듀얼리즘이다 그렇게 이제 철학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뇌 하나만 딱 있는 가운데서 뇌가 신체적 특성도 발현하고 땀이 흐른다든지 뭐 우리 신체 뇌파에 뭐 이것도 하고 또 뇌에서 정신적 특성들 이것도 발현을 하고 그거에 이제 그 입장이 이제 물로 이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좀 더 레디컬한 그런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론론에 대한 비판은 우선은 이제 성경에 기초해서 이제 한 거고요. 세 번째 입장은 성경과 철학이 다 공통된 한국이고 넷째, 다섯째는 이제 철학 내에서 이론론에 대한 비판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이론론을 이제 비판하게 되는 처음 성경에 의한 이제 비판 항목은 성경은 인간이 이분적 구성을 가진 것으로 이제 말하고 있다고 이미 앞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로 되어 있다. 두 번째, 이론론은 중간 상태를 부인하고 전통적 기독교 신학과 맞지 않는다. 중간 상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죽고 나서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우리의 그 탈신 상태를 이제 가르치는 이제 표인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몸은 없고 영혼만 존재하는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여러 곳에 묘사가 되어 있어. 누가복음 16장에 그 나사로 그 이야기도 있고, 또 누가복음 23장 43절 그 십자가의 강도 중에 회개한 사람 오늘 네가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했을 때 이제 그런 것이죠. 고린도서 빌립보서
빌립보에서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 떠난다는 게 죽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論에 의하면 신체와 구별되는 영혼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죽는 순간 그 전 존재가 멸절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중간 상태가 없고 중간 상태를 부인하게 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큰 손실이고 성경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제 안 받아들이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 논론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셋째, 요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신학과 철학이 이제 같이 연결된 이런 면에서 비판인데 이미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그 뒷부분을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론에 입각한 치료의 부활은 엄밀한 의미에서 재창조예요. 왜냐하면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멸절됐다가 이제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결국 철학에서는 동일성의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됩니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A. 그리스도인에게 죽은 상태라는 것이 없다면 그냥 죽은 존재가 멸절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입장을 받아들이는 신학자들이 부활을 부인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들 다 부활을 지금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부활을 해요. 근데 그때 부활은 무로부터의 창조랑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재창조, recreation. 그럴 경우에 C, 28페이지. 그는 자신이 죽는 시점에 멸절되었다가 그리스도의 재림 시 재창조된 것이므로 그 거기서 둘이라는 것은 죽기 전에 존재하고 부활 후에 존재 사이의 개인적 동일성. 이것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설명과 이제 이름들이 있고 하지만 철학적인 이제 난점 중에 이제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띠임 자체는 무활이니까 신학적이지만 그 내용은 이제 철학에서 얘기하는 그 퍼스널 아이덴티티 문제라서 그 연접되어 있는 그런 이제 반론입니다. 이것도 아주 강한 반론을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넷째, 다섯째는 철학 내에서의 반론이에요. 이론론, 이런 피지컬리즘이나 이런 것들이 갖는 그 어려움입니다. 그 1960년대에는 이 동일성 이론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철학 내에. 물리주의적 견해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심신-동일성 이론입니다. Mind, Body, Identity 그렇게 얘기하는데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는 뇌와 중추신경은 곧 영혼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그 아이덴티티 티어리의 주장의 그 내용을 거기서 보면 정신적 상태와 과정은 단지 신경학적 상태와 과정이다. 마음, 즉 정신, soul, mind, spirit을 할 수 얘기되는 것은 뇌와 동일하다. 거기 is란 말을 넣어서 아이덴티티의 is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제 그런 것이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정신 상태를 어떤 정신 상태, 당신 할머니를 생각함. 할머님의 생각함, 이제 그것은 이제 정신적 프라피트죠. 아래쪽에 통증, 작년에 런던 명의된 기억. 상태는, 그런 것들은, 그것은 당신의 뇌 속에 이러이러한 신경 단위의 덩어리, 시냅시스, 그걸 자극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이게 이제 그, 아이덴티티 티어리의 이제 핵심인데, 여기 이제 큰 문제점을 가져서 퀘일리아 어저께 조금 얘기했지만 퀘일리아에 대한 여기서 이제 철학자들이 아이덴티티라고 얘기할 땐 정말 아이덴티티 둘이 정말 똑같아야 돼요. 특별히 이제 라이프니스가 동일성의 원칙 뭐 그런 걸 얘기하는데 정말 똑같아야 돼요. 뭐 이렇게 좀 비슷하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근데 너무 이제 맞지가 않죠. 거기도 얘기하는 것처럼 할머니를 생각한 정신적으로 그 생각한 그것과 만약 뇌 수체 밑에 어떤 부분에서 C5 섬유가 어떻게 되고 그거하고 이게 도대체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C5 섬유에서 나온 이것은 뭐 전극 뭐 이런 거니까 물리적 영향력을 기술할지만 할머니를 생각한 그 자체는 무슨 물리적 소송을 하나도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너무 이제 자명한 이런 비판입니다. 사실 그래서 심신 동일성 이런 처음 나왔다가
좀 딴 거로 많이 바뀌었어요. 이건 뭐 아무도 이제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퀘일리아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 여기 이제 리처드 스윈번이라는 사람이 풋노트 77번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영국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이게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는 미국 쪽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뭐 말하자면 영국에서 그 엘비 플란팅과 못지않은 역할을 한 아주 뛰어난 이 사람도 철학자입니다. 옥스퍼드에서 오랫동안 이제 그 종교 철학자를 이제 했고, 이 사람은 뭐 토마스 어퀴나스식으로 책을 갖다가 여러 시리즈로 이렇게 책을 썼어요. 플란팅가는 책들이 다 따뜻하게 어떤 하나의 이슈를 해서 뭐 The Other Mind 뭐 이렇게 하나씩 따로 Nature of Necessity 이런 식으로 딱딱 한 주제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쓰고, 이게 조직적으로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이 리처드 스윈번은 조직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Coherence, Theism, Existence of God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7권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써서. 근데 이 사람의 또 특이점은 종교 철학에 대한 글을 쓰기 전에 10년 동안 과학 철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타임, 이제 그 스페이스 같은, 워낙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이제 많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연구해가지고 그 이제 과학 철학자로서의 명성을 확실히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철학에 대한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종교 철학의 글 자체도 굉장히 그 설득력이 높지만 이미 과학 철학자로서 명성을 획득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공신력이 이제 커진 거죠. 근데 리처드 스윈번은 우리나라에 거의 소개가 되지 않겠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옥스퍼드 가가지고 이런 분석 철학 이런 걸 막 하고 이러지는 않았으니까. 사실 엘비 플란팅가도 한국 사람은 그 사람하고 공부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냥 노틀데임, 원래 캬오벤에서 가있던 노틀데임을 갔는데, 노틀데임이 캐톨릭 쪽이긴 하지만 뭐 워낙 대학이 4개인가 밖에 없죠. 노틀데임이 아마 제수이신이 만든 학교고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이제 그런 학교인데, 저도 사실은 PhD를 거기를 어플라이 했죠. 당장 떨어졌죠. 아주 저는 너무 늦게 가 39에 다시 그 철학으로 어플라이 했으니까 너무 늦었죠, 나이가. 근데 거기 노틀데임에서 거기 PhD에 억셉트 되는 애들은 아주 젊고, 대가리가 팍팍 막 돌아가고, 요런 그러니까 그 철학과에 이제 가보면은 애들이 좀 이상해요. 거기 오는 애들은 좀 약간 요즘 퀴어라는 말이 이제 동성애자에게 쓰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원래 퀴어가 가진 단어에 맞는 그런 개념만. 약간 널드 같은 애들이 좀 약간 쪼다 같은 애인데, 뭐 생각하는 건 이렇게 이런 애들 이제. 그래서 캘빈에서 제가 티처마다 가니까 너무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캘빈에는 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니까 나이가 이렇게 많아도, 전 그때까지 결혼 노총각이었거든요. 결혼 안 해도 되게 케어해주고 이런데, 시라큐스를 딱 갔더니, 와, 그건 정말 살벌하고 전혀 아는 척도 안 하고, 제 지도교수가 크리스찬이어서 그렇지, 거긴 기독교 학교가 전혀 아니니까, 애들이 그래 성하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몰라도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어쨌든 노틀데임은 그게 이제 아주 잘하는, 아주 젊고, 삐까삐까한 애들만 딱 뽑아요. 그게 이제 오랫동안의 그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거기 어플라이 해봐서 떨어질 건 당연히 모르고 이제 한 거죠. 그래서 플란팅가 밑에 사는 사람은 없고, 월트스토프 밑에서는 예일에서 누가 한 사람이, 도신 측의 사람이 있는데, 하다가 그 사람은 못 끝낸 것 같아요. 나중에는 또 PhD를 끝낸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시라큐스 가가지고 제 지도교수가 얼스턴이라는 사람, 윌리엄 얼스턴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윌리엄 얼스턴이 플란팅가의 이제 선생이었더라고요. 플란팅가보다 이제 유니버시티 미시건에서 가르쳤어요. 거기서 좀 가르칠 때 자기 학생이었죠.
플란팅 윌리엄 얼스턴 그 사람은 8살 나이가 더 많았는데 플란팅가보다 지금 죽었어요. 3년 전에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언어 철학, 심리 철학 쪽으로 굉장히 그 명성을 발휘하고 있었고, 에피스코포,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앵글칸 쪽이죠. 거기서 신앙을 가졌다가 프로이드 이론 쪽으로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가 신앙을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을 가진 것이 두려움과 파더 피거를 내세운 것 같다는 자꾸 이런데 이제 자기가 쓴 글에 그게 나와요. 쫄려가지고 버렸다가 영국의 안식년을 갔다가 신앙이 다시 되살아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재미나냐면 미국으로 와가지고 케이스메틱 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오스적 철학자는 교회를 다녀도 아주 인텔렉츄얼한 이런 리폼들을 장르를 다녀야 될 것 같은데 그쪽으로 일리노이에 있는데 그쪽으로 다녀갔다 거기서 어떤 했고 신앙을 다시 되찾았어요. 교회는 결국 이제 에피스콜 철치, 자기 딸도 에피스콜 철치의 프리스트라고 하더라고요. 자기 딸도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해서 이 사람이 그걸 돌이켜가지고 플란팅가니 월트 이런 사람을 모았어요. 70년대에.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워낙 명성이나 기량은 이제 플란팅가가 뛰어났지만 이걸 이제 조직하는 거를 한 건 나이가 좀 선배니까 불러가지고 시작하자 해서 70년도에서 그 철학자들 모임 사이에서 이제 거기 철학자 대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크리스천 필로소퍼즈라는 것을 분과 모임으로 이제 시작해보자.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막 엄청 몰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래가지고 84년도에 페이트 앤 필로소피라는 주도를 이제 처음 만들었고 그때 처음에 가입 인구 2,200명이었는데 5, 6년에서 2,000명으로 늘어났고 지금은 한 15,000이 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처음부터 그런 거 알고 시작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인도해가지고 보통 그 미국에서 분석자학교 영향을 주는 사람 세 사람이 그 월트 스토프, 플란팅가, 그 다음에 제 지도교수의 얼스턴, 그 세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얼스턴은 그 다음에 이제 신앙을 갖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인식론 쪽으로 글을 많이 썼고 마지막에 종교 철학에 연관된 글들을 꽤 많이 썼어요. 성령의 내주 이런 글도 쓰고 철학자가 그런 걸 쓴다는 거는 정말 이거 분석자학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쓰고 해가지고 실제 분석자학교에서 그 문제되는 걸 탁 집어가지고 아주 지속적으로 노력한 사람은 플란팅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플란팅가가 이제 제일 그 영향을 많이 끼쳤죠. 왜냐하면 그 제 지도교에서는 얼스턴은 그 일반 철학에 대한 글들을 많이 썼어요. 언어 철학, 심리 철학 이런 걸 많이 썼기 때문에 기독교를 뭐 변환한다든지 아니면 기독교와 루슬리 연관된 것 그런 거는 나중에 다시 재회심을 했다 그럴까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썼고 그 앞부분은 이제 그런 걸 쓰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플란팅가가 켈빈 출신이잖아요. 그 리폼드니까 한국에 알려진 거예요. 우리는 사실 고신측이 리폼드 연관이 많습니다. 옛날 리폼드 교수들이 그 고신측에 와서 가르치고다 그랬어요. 그래서 리폼드는 사실 장로교하고 이렇게 그럴 건 많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주로 장로교죠, 그러니까. 그 역량은 이제 통합 측은 프리스턴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총신이나 제가 가르쳤던 합신 이런 데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쪽이고, 그렇게 이제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별로 이제 그걸 안 했지만, 그래도 고신측에 연관이 돼 있었고, 하다 보니까 플란팅가는 소개가 많이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소개가 많이 된 게, 플란팅가와 월트 스토프와 그 다음에 얼스턴 세 사람이 84년도인가 책을 1년 동안 회의라고 해서 책을 쓴 게 소위 거기서 이제 Faith and Rationality 뭐 이런 책이 나오는데 그 책에서 이제 소위 엘멘 플란팅가가 Reformed Epistemology라는 말을 만들어내요. Reformed Epistemology. 그래서 그 개혁파의 직론이다 해서 리폼드 신학한 사람들은 무슨 리폼드 신학 내에서 뭐 이런 건 전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일반 인식론이에요. 일반 인식론인데 소위 말하는 이제 토대주의가 이제 주로 뭐 토대주의의 근거를 중세에서도 찾지만 현대 토대주의의 근거는 이제 데카르트부터 찾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토대주의에 기초해가지고 인식론을 거의 250년 해온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제 반론이 인식론에서 74년도 정도부터 인식론 내에서 토대주의를 쓸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딱 이제 갖다 들이밀어대고 이게 이제 포스트모더니즘의 철학적인 굉장히 강한 기초입니다. 이 토대주의를 해체시켜버리는 거. 그 대안은 뭐냐 해서 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 토대주의를 이제 기독교적인 이제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 그 세 사람이고 이 책이 이제 출간되면서 일반 신학 쪽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여기. 신학 쪽에서 이제 거기 보면 뭐 페이트에 대한 글도 나오고 하니까 그 전까지는 플란팅가의 글들이 있어도 신학 쪽에서는 아는 사람만 알고 거의 이제 너무 철학적인 내용이 많으니까 불철학 내용만 썼으니까 게다가 이 리폼드란 말을 쓴 것 때문에 이제 신학자들이 이게 무슨 리폼드 신학에 관계된 거가 해서 좀 많이 이제 했죠. 이제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플란팅가는 세 권의 인식론책을 쓰고 시리즈를 트릴라지를 쓰고 마지막 두 권은 그 인식론에 대한 전체 역사고 이제 워런트 시리즈라고 그러는데 나중에 크리스천 워런트 뭐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좀 더 신학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4년도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정말 신학자들이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고 그 이후부터는 리포먼드 에피스티몰로지가 그 신학에서는 이제 변증학이라는 분야가 있는데 변증학에 여러 방법론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벤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있는데 전제론적 변증론도 특이한 한 갈래고 그런데 리포먼드는 벤틸의 그것만 받아들인 건 아니고 클래식한 이런 변증론도 받아들이고 또 경험론의 입각론도 받아들이고 이제 또 아주 조금 더 이제 심각한 입장이 이제 에비덴셜 이런 아폴로제틱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큐뮬러티브라는 게 있고 큐뮬러티브는 이제 C.S. 루이스 쪽에서 나온 거를 좀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리폼드 에피스티몰로지가 이제는 어폴로제틱스 한 분야로 자리 잡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철학 쪽에서 이건 그 제가 생각할 때 플란팅가 자신이 그걸 리폼드 에피스티몰로지를 변증하게 한 분야로 발전시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그 인식론에서 그 얘기하는 걸 하고 이걸 하면서 그 인식론의 그 기초를 얘기하다가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시를 다 가졌는데 만약에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이게 억누르는 거다 하면서 켈빈의 그리는 켈빈의 그 이제 종교의 시를 또 거기 많이 인용했어요.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신학 쪽에서 엄청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막 그게 붐이 일어나다시피 막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발전이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바람에 최근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하고, 당신이 얼스턴 밑에서 공부했냐고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지도교수긴 하지만 별로 난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고, 이제 사람은 참 성실하고 좋은 분인데, 제가 철학 실력이 너무 없어가지고, 대화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토대주의라는 게 파운데이셔널리즘이라는 건데, 저 처음 가가지고 그 사람과 여기 인식론 강의를 듣고 얘기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저 뭐라고 했냐면, 펀더멘탈리즘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탈리즘은 그건 이제 근본주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워낙 좀 신학적에만 있어가지고 이 용어도 생소해가지고 개념도 잘 모르고 말도 실수를 막 저지르고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괜히 제가 쫄려가지고 이 사람한테 거의 가지 못하겠어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뭐 별로 이제 저보고도 뭐 성경 공부도 한번 학생들 사이에 인도해보라고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뭐 워낙 제가 철학을 늦기 시작하니까 잘 모르고 하니까 그걸 이제 못해서 사실 그 아주 친해지지는 못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제 한 번은 그때 이제 perception이라는 개념, 이제 플란팅가와 달리 얼스턴은 그 유신론적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건 이제 토마스 리드라는 그 스코틀랜드의 그 흉 이후에 나온 목사면서 철학자예요. 그 사람의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제 우리의 그 외부 세계를 인지하는 것과 신을 인지하는 것은 이 패러티, 동일한 점이 많다. 다른 차이점도 있지만 이것에 의해서
그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뭐 이런 식의 논증을 발전시켰어요. 그게 그 Perceiving God이라는 그 유명한 책인데 이제 그걸 보고 쓰고 이제 얼서는 한 10년이 죽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종교철학 책 중에 제일 유명한 책이에요. 자기 모든 이론을 이제 집대성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거를 책으로 이제 그 코넬 출판사에서 책이 얼서는 주로 코넬 출판사로 책이 다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내기 전에 클래스에서 이제 그 그레이스 세미나에서 그걸 가지고 한 거예요. 한 챕터씩.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클래스는 전부 크리스천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한 7, 8명이었는데 그 중에는 지금 미국 CC에서 아주 많이 활동하는 이제 그렉 앤솔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하여튼 저는 몰랐어요.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엠디브를 하고 온 사람도 있었고, 전부 그 신학 한 사람들이 거기다 왔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제 몰랐는데. 그게 다 크리스찬이니까 그때는 이제 기독교 얘기도 하고, 절대 안 하거든요. 클래스에서 절대 기독교 얘기 안 하죠. 오히려 저는 거기 들어가고 기독교 비웃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딴 철학자들이. 그 아주 유명한 사람한테서 막 기독교 비웃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근데 한 번은 그때가 부활절 가까웠을 때인데, 고난주간 가까웠을 때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그 고난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존 다운의 시를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훅 지나가는데 눈에서 이렇게 방울이 딱 이렇게 맺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얼스턴 그 사람이. 전 처음 봤어요. 저런 철학자에게서 뭐, 처음부터 제가 좀 실력이 좀 있었고, 나중에는 한참 가가지고 막 이 기울으려고 고생 많이 했지만, 처음엔 너무 이 열등의식이 사회에 잡혀가지고, 그걸 못했는데 좀 대범하게 가서 교제하고 있으면 참 많이 얻었을 텐데, 아까워요. 그걸 다 놓쳐버렸어요. 실제 이제 지도교수는 논문 쓸 때는 친해져가지고 많이 했지만, 저 논문을 뭐 10개월만 했었어요. 너무 또 한국은 그 신학교에서 오래 있었더니 나가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 이민으로 갔기 때문에 뭐 공부를 한 2년 3년 쉬고 목회하고 뭐 이러느라고 공부를 제대로 안 했어요. 중간에 이제 뭐 그래가지고 한번 폴 시험이 4분야인데 한 분야 떨어진 적도 있었고 해가지고 이거 막 이게 기간이 길어져가지고 나중에는 뭐 결국 통보가 와가지고 이제 10년이면 이제 쫓겨나거든요. 근데 제가 석사보다 다시 했기 때문에 석달 때 2년 했거든요. 난 길어져가지고 내년 졸업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막 해가지고 그때 뭐 논문도 못 쓸 뻔했는데 어떻게 써가지고 이제 졸업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굉장히 친해졌어요. 근데 이때는 뭐 이제 금방 이제 제가 졸업을 해야 되니까 기간이 없어서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죽었을 때뭐 트리빗 비슷하게 여러 가지 기억나는 것은 사람 있잖아요. 굉장히 성실하게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보니까. 저희 제법 동양인에서 그뿐만이 아니고, 사실 저도 몇 번 도움을 받았죠. 그런데 정말 사심없이 정말 기독교 정신에서 나온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도와주고, 케어하고, 근데 성격 자체는 소심하고, 이렇게 프렌들리하고 소시얼한 성격은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 대신에 철학으로 들어가면 너무너무 날카로워가지고, 그냥 막, 그 요만한 것까지 다 비평을 이제 받으니까 어렵잖아요. 학생 때는. 우리도 또 교수가 되면 막 그렇게 하지만 학생들은 어렵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그런 걸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스펠링 틀린 것까지 고쳐줘요. 그리고 이런 차이까지 고쳐줘요. 그래서 저는 박사학위 논문을 그냥 제가 쓰고 교수하고 해가지고 딴 사람한테 안 먹겠어요. 왜냐하면 한 챕터 끝날 때마다 보내면 자기가 했는데 다 고쳐주고 필요하고 다른 뭐 보통 철학 논문 같으면 아무래도 의역사한테 보여주고 하지 그거 안 하잖아요. 근데 워낙 이 사람이 에디터 그 페이트 앤 필라소피도 10몇 년 동안 에디터를 하는데 그렇게 성실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기본 신앙은 보험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이제 뭐 우리는 성경의 무호성을 우리처럼 믿고 이렇다는 물론 아니죠. 에피스코폴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이제 아쉽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스페인어는 거기에 비해서 전혀 소개가 안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부할 사람도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람도 이 사람 나름대로 대갑니다. 스페인어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 것 중에 이제 퀘일리아에 대해서 이 퀘일리아가 우리 만약에 스웨인만 하다가 저쪽 미국으로 확 돌아섰는데 사실 이것도 한국과 신앙의 인티그레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여담 내지는 이런 겁니다. 이쪽 스토리 더 얘기하면 재미난 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쪽에서 뭐 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이제 철학과 이런 사이들. 그래서 거기 이제 스윈번이 이제 마음에 관한 사건, 마인드 이벤트와 내적 사건, 브레인 이벤트, 이게 같다는 거, 이건 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 세 번째 줄에 물리학과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왜 빛으로만 내적 사건이 또 이게 원인이 돼가지고 이 불금, 푸름, 이걸. 그러니까 인과관계를 물리학이나 과학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되지만 이걸 설명하는 것이 물리적인 원인이 정신적인 특질을 내는 것은 인과적으로 설명이 안 될 정도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낮은 소음들이 높은 소음을 일으키는지, 다른 종류의 냄새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냄새를 일으키는지, 왜 소금은 맛이 짜고 장면을 튀기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는. 물리학과 과학이 이런 일을 설명할 수 없는 이유는 핑크빛 모양, 높은 소음, 짠맛은 물리학이나 과학이 취급하는 종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이들 과학은 작은 물체들의 물리적, 공적, 공적은 외부적으로 봐가지고 기술할 수 있는 것이죠. 정신적인 특성은 절대 공적이에요. 이건 완전 프라이빗한 겁니다. 외부에 액세스가 되지 않아요. 다르고 질량과 전하, 부피와 회전 등을 형성하는 커다란 물체들의 속성들을 다릅니다. 그러나 정신의 속성들은 물리적 속성이 다르고 내적 사건은 보통 냄새 맡은 것 실적으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퀘일리아 이것 때문에 아이덴티티 이론은 다 무너지죠. 이 60년대 그 유행한 이론이라면 70년대 가서는 이제 컴퓨터 이런 것이 발전하면서 기능주의가 부각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주로 일원론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건데, 펑셔널리즘이죠, 거기. 28페이지. 이 펑셔널리즘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다섯 번째 그 일원론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 티어리가 이제 물러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이제 다른 식으로 또 발전됐어요. 그것까지 제가 설명을 안 하고, 근데 그거 말고 조금 다른 갈래로서 이제 펑셔널리즘이 이제 역시 인간은 그냥 하나 이제 신체 뭐 그뿐이다 이걸 주장하는 입장에서 펑셔널리즘이 이제 그래서 기능주의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기능 이게 펑셔널리즘이 사회학에서 말하는 펑셔널리즘과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펑셔널리즘은 이런 겁니다. 사물의 특성은 그것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느냐, 뭐 인간 같으면은 영혼과 육신이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것이 수행하는 기능이 무엇이냐에 따라 파악되어야 한다는 그 이론입니다. 그래서 29페이지를 조금 더 이제 영혼과 신체 간의 관계에 이걸 적용을 시켜보면은 특정한 정신적 상태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보다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영혼으로부터 왔느냐, 또 정신적 특질들이 그 본질이 뭐냐, 이거보다는 그것이 무엇을 하느냐, 특징이 무엇을 하느냐 얘기하려면 어디가 결과로 이제 비추어 상태의 정체를 묘사하려는 것이다. 쉽게 얘기하자면 인풋이 있고 이것이 적절한 아웃풋을 내면은 이 중간에 숨어있는 이게 뭐든지 간에 그 정상적인 그러한 사물로 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모델을 우리의 우리 인간에다 적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서 어떤 것을 입력을 해서 뭘 치면은 그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이렇게 하면 뭐 답이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도 인간의 본질이 뭐냐 이걸 따지기보다는 인간이 어떤 것을 입력을 시켜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그 잘못해갖고 앞점 같은 걸 막 이렇게 밟는다. 그럼 그게 인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여기에 영혼이 많은지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거기서 아웃풋은 그냥 아우치, 뭐 영어로 하자면 아우치 소리 나는 거. 이게 인풋과 이제 아웃풋으로. 그래서 이러한 그 인풋과 아웃풋이 어떤 원인과, 그 원인은 앞점을 밟은 거고, 이거로 아우치가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 이런 프로세스가 있으면은 그걸로, 그러한 인풋과 아웃풋을 감당하는 그것이, 그 사물의 정당성을 인정해주면 되는 것이, 컴퓨터가 그러듯이 인간도 그런 것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펑셔널리즘의 이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여러 비판이 있는데, 두 가지 비판.
하나는 이 전도된 질감 이렇게 돼 있고 또 결의된 질감. 여기서 제가 퀘일러라는 말을 참 번역하기 힘들어가지고 질감이라는 말로 이렇게 해봤는데 우리말의 이게 퀘일러가 번역어가 좀 우리 한국의 철학계에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철학을 한국에서 안 해봐가지고 굉장히 한국에서 하신 분들과 이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어 단어밖에 몰라가지고 한국말로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게 우리나라 철학에서 이 퀘일러를 어떻게 번역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질감, 어떤 퀄리티를 내가 그냥 느끼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냥 쓴 건데 영어는 퀘일러입니다. 근데 이것이 inverted 퀘일러, inverted 순서가 이제 뒤바뀐 거라 이제 이런 뜻이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이제 말입니다. A씨와 B씨가 똑같이 빨간 문체를 먹었어. 그걸 손가락에 보면 여기 빨간 문체가 있네. 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빨간 문체가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 이게 이제 인풋이라면은 여기 빨간 물체가 있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웃풋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빨간 물체를 보고 손가락으로 가기 전까지 속에서 이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이건 뭐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여기 또 빨간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걸 보고 나서 이거 빨간 물체가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인간도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펑셔널리즘의 주장이거든요. 그럼 이제 펑셔널리즘 너희가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여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inverted failure 이렇게 얘기한 건데 그 문제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그 안에 개재되어 있었냐면 사실 A씨는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A씨는 정상적인 사람인데 B씨가 환자예요. 그 환자가 무슨 병을 갖고 있냐. 이건 실제로 있는 병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것처럼 이 철학자들은 이 반증을 하기 위해서 또 익스페리먼트를 많이 합니다. 생각에 의한 이 실험을 많이 하는데 그 환자의 병명은 inverted color awareness라는 이거는 뭐냐면은 이 BC가 inverted color이 뭐냐면 파란색을 보면서 빨간색을 본다고 생각하고 빨간색을 보면서 파란색을 본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명증이에요. 환자는. 그래서 말은 빨간 문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파란색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겉으로 펑션들만 보면은 빨간 문체를 보고 빨간 문체가 여기 있네 라고 얘기하고 펑션을 보면 똑같죠. 그러나 내면을 보면 이 사람은 실제로는 파란 문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런 펑션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페일리아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기능주의에 의하면 A와 B는 동일한 정신 상태를 가진 거로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풋과 아웃풋이 있고 또 기능이 그대로 다 작동하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 근데 내면을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느끼는 페일리아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능주의는 이러한 인풋과 아웃풋에 의해서 설명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우리가 느끼는 이 퀘일리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퀘일리아 문제가 결여된 질감이라는 거예요. absent 퀘일리아. 기능주의에는 컴퓨터나 로봇과 같이 의식이 없는 기계도 올바른 기능적 상태를 체험함으로써 의식, 이 consciousness입니다. 이 consciousness이 훈련했을 때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근데 요 결여된 질감에 이게 철학계에서는 이미 다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이런 말론인데 요거를 주장한 사람이 존 썰이라는 사람인데 뭐 우리말로 말장난하면 썰을 많이 푸는 사람이죠. 존 썰인데 이 사람은 이제 철학자고 이 사람도 이론론자예요. 사실 이 사람 기독교도 아니고 근데 같이 이제 같은 철학자 간에 이제 이걸 비판하는 이론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앱슨 퀘일리어라는 거죠. 이게 아주 유명한 그 스토리입니다. 이게 소위 Chinese Room이라는 그런 데 봤는데 중국어 작업실이 그 Chinese Room은 이런 거예요. 중국어 문자들이 가득 차 있는 방이 있고 당신이 이제 만약 그 안에서 이제 일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방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는 전부 이 Chinese letter는 워낙 많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내가 이제 일하고 있는 거라고. 영어는 그런데 이 차이니즈 캐릭터가 이렇게 관에 차 있고 나는 이제 그 아래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인데
내가 읽을 수 있는 건 영어밖에 없어요. 영어 계통의 존셀이 영어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뭐라고 되냐면 끼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을 꾸까로 바꾸라. 이런 규칙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또 꾸까가 그럼 이게 뭔지도 모르죠. 근데 이게 있으면은 두두두두두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꿔서 이제 내보내고 이게 이제 차이니즈 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그 차이니즈 캐릭터들이 꽉 다 차 있고 그 차이니즈 캐릭터의 의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은. 단지 이 사람은 이제 그 규칙서에 의해서 그대로 기계적으로 요 하는 대로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앞에서 들어오는 것을 이제 외부에서 보면은 외부에서 차이니즘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쪽에서 보는 게 뭐냐면 사실은 어떤 질문이에요. 당신은 오늘 아침을 먹었습니까? 근데 뭐 차이니즈 캐릭터라고 뿌까뿌까 이렇게 이제 들어.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뭔지 질문인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끼까끼까 왔으니까 콱콱푹가를 바꿔가지고 내보낸 거예요. 근데 나가는 아웃풋은 내고 뭐냐면 예 오늘 잘 먹었습니다. 뭐 이런 뜻이라는 이게 차이니즈 룸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랬을 때 그 규칙서에 이제 중국어 문자를 취급하는 자세한 안내가 주어집니다. 방안으로 어떤 중국어 문자들이 들어오면 규칙서에 실은 방안의 문자들을 정렬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실은 이것이 외부자가 어떤 질문을 한 것에 대해 답변을 마련하는 작업이지만 중국어 작업실 내부에 있는 당신은 들어온 문자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것이 질문인지조차 또 내보내는 문자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답변인지조차 전혀 알지 못한 채 행동하는 것이다. 외부자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멋들어지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마련된 것이지만 그 속에서는 그것과 전혀 상관없는 기계적 작업만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외부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답변하네. 야 그거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말하자면 컴퓨터는 이제 그런 것이고 인간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인간의 경우. 중국어 작업실을 가지는 것.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어 작업실이 중국어의 의미를 생각하고 이해한 것이라고 하겠지만 왜냐하면 여기서 인풋, 그 다음에 어떤 상태, 아웃풋 요것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니까 기능주의에서 본 것에 의하면 실은 전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이해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주의에 이르는 진정한 의미에서 정신적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70년도에 펑션이 꽤 이제 유행을 많이 했어요. 여기에 대한 또 답변들이 많이 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 다시 또 이걸 만들어가지고 하고 이제 공방전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펑셔널리즘은 지금 철학계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이 크레이지한 문제 이걸 설명하지 못한다. 이게 5가지가 지금 벌써 조금씩 쉬어야 될 시간인데 이렇게 하죠. 이원론에 대한 거 요까지만 하고요. 일단 쉬었다가 4번째 강의는 결국 뭐 후반부에다 해야 되겠네요. 뭐 어쩔 수 없죠. 밤 8시까지 할까요? 아무도 원하지 않고 그럼 제가 좀 수업을 못 올라가니까. 자 그러면 이원론 합시다. 이원론은 철학적으로는 현재 소수 의견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부활에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고 과거에는 이제 주로 이원론이 많았죠. 인류 가운데 가장 편만이 보고되어 어느 나라든지 가보면 영혼이라고 받아들이지 그렇습니까? 이원론은 결국 비가시적 실체, 영혼, 마음, 정신, 나중에는 이제 성경 이외에는 또 이제 그 철학계에서 주로 마인드라고 이제 말을 많이 쓰니까 이걸 듣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분설이고 철학에서는 실체 이원론. 제가 왜 실체라는 말을 이제 붙이냐 82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특성 이원론과 구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풀노트 82번 보십시오. 실체 이원론이라는 표현에서 실체를 강조하는 이 입장이 특성 이원론과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실체 이원론은 영혼과 신체가 명실공히 존재 이론적으로 구분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특성 이원론은 인간이 지닌 특성들은 2종류예요. 그 면에서는 이원론을 주장해요. 물질적 특성도 있고
정신의 특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특성 이원론에서 실체에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특성은 물론 안 하지만 실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뇌죠. 뇌와 이제 몸이죠. 그래서 이 몸으로부터 물질적 특성도 나오고 정신적 특성도 나온다. 아까 이미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거죠. 그래서 특성 이원론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이원론이 아닙니다. 실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구별시키기 위해서 자꾸 제가 실체 이원론, 실체 이 말을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특성 이원론이라는 것이 있고 특성 이원론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분설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원론에 대한 지식 근거 거기 이제 네 가지, 두 가지는 뭐 이제 첫 번째 거는 이제 성경적인 거고, 나머지는 우리의 뭐 경험, 아주 철학적이라고 이제 보기 힘들고 경험이고, 맨 마지막 건 좀 철학적인 거고 연관이 되겠죠. 첫째, 성경의 가르침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 또 이제 이미 말씀드린 거죠. 둘로 얘기하고 또 B번, 성경은 죽은 자가 신체의 멸절 후에도 영원으로 살아남는 것을 말함으로써 인간이 그거의 실증을 받고 있다. 이건 이미 이제 성경적으로 설명한 거고요. 두 번째 보세요. 인간이 자아를 의식하는 것은 자기에게 뭔가는 별도로 영적 실체가 존재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몸이나 감각작용과 구별되는 바 자아를 직접적으로, 이건 직접적으로 의식하는 거예요. 여기 몇 가지를 잘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자아를 의식하는 것은 그에게 마음, 정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건 셋째법과 관계되지만 우리에게 몸도 누구누구에게 소유된 몸이죠. 나의 몸이죠. 또 내가 슬프다 그러면 슬픈 것도 내가 슬픈 거죠. 그럼 내가라고 하는 그게 뭔가? 그 I라고 표현되는 거기에 I라는 단어에 상응되는 그 뭐가 있다는 거죠. 그 실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혼, 이런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셋째 항목은 인간이 1인칭적 관점을 견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마음, 정신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관점으로 이제 늘 채택할 수 있는, 하나는 1인칭 관점, 우리가 그 다음에 3인칭적 관점이죠. 1인칭 관점은 행동의 주체를 나로 지칭하면서 어떤 묘사를 드릴까? 나는 그곳에서 가장 강했다. 고난 중에도 지금 나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3인식적 관점은 사건이나 사태를 객관적이고 초연하게 제3자의 입장에 기술할 때입니다. S씨가 내비친 이가의 미소는 이번에도 상당히 의미했다. 그런데 1인칭적 관점의 경우는 우리의 마음, 정신이 있어야지만 이걸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인칭적 관점은 나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1인칭적 관점의 진리란 묘사는 3인칭적 관점의 진리로 환원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환원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아주 독특한 면이 있어가지고 3인칭적 관점으로 송인교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저의 진솔한 면이라고 할까? 내부 같은 것은 전혀 기술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3인칭적 관점으로 축소할 수 없는 그게 뭐냐? 그게 1인칭적 관점인데 이것은 영혼이라는 걸 상정하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1인칭적 관점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그 철학에서는 indexical terms라고 얘기합니다. 어떨 때는 indexicals 이렇게도 얘기하고 indexical terms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나라는 말, 여기라는 말, 이제, 그때 이런 거는 나라는 제1인칭의 그 상황에 딱 들어가지 않으면 여기서 나라는 게 뭔지 몰라요. 어떨 때 이게 스미스일 수도 있고 나라는 것이. 그러니까 스미스 하면 그냥 항상 객관적으로 스미스죠. 근데 나라는 것은 이게 정말 누군지는 몰라요. 그 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그 퍼스펙티브에서나 이 나가 누군지가 드러나는 거죠. 죄인이라는 여성이 나 이렇게 했으면 그건 죄인인 거고. 또 here도 마찬가지. Here, I felt very cool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here든지 그게 나라는 1인칭 관점에서는 지금 한동대 운동장이라든지 아니 이것이 알래스카라든지 그렇게 이런 걸 인덱시컬 텀이라고 얘기하는데 인덱시컬 텀이 사용되고 인덱시컬 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1인칭적인 관점에서만 가능한 것이고
이렇게 가능해지려면 이것이 마음 때문이다. 31페이지. 넷째, 인간이 변화를 거치면서도 개인적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영적 실체의 덕입니다. 그거죠. 이거가 이제 우리는 은연 중에 다 시간이 지나도 같은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의 개인적 동일성 이론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 신체를 따진다면 우리는 하나도 동일한 인물이 아닙니다. 세포가 완전히 바뀌니까 몇 년, 5년인가 봐도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리고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죠. 내 5살 때하고 지금 얼마나 달라요? 7년. 네. 그러면 7년 전에 나하고 지금하고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죠. 만약 strictly 이제 이 bodily 어떤 프로퍼티가 동일성의 기준이라면,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건 메모리예요. 메모리가 이제 같으면 그 사람 동일물이다. 근데 이제 메모리도 못 믿죠, 이제. 제가 그 49년생인데 어렸을 때 부산으로 피난을 왔어요. 그래가지고 송도 쪽에서 살았는데 이상하게 제 기억력이 특별히 좋은 게 아닌데 그때 피난 왔을 때 몇 가지 장면은 굉장히 뇌리에 생생하게 인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그 송도 앞바다에서 불이 나는 굉장히 불이 크게 나고 무서워하는 것. 저는 이제 그 어렸을 때 한강에서 빠져 죽을 뻔했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물이 무서워가지고 수영을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수영학교에도 좋아하지 않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님은 수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부산에서 아버지가 저를 안고 수영을 이렇게 하면서 막 웃으시던 장면, 그게 제가 3살 때인데 굉장히 오래돼서 왜 그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그 미군 집차로 개를 길렀는데 집차가 뒷바퀴란 말씀이죠. 뒷바퀴 하다가 그 개를 치어 죽었어요. 저희는 개를 참 좋아해가지고 그게 동물의 그 문제도 고민을 이제 그런 것도 좀 한 거죠. 동물에게 정말 영혼이 있는. 저희가 아까 제가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갔지만 가는 과정은 이민으로 갔거든요. 제가 83 이민으로 갔는데 그때 개까지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개도 다 그 쿼런틴 다 해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그 당시 100불 들여가지고 개까지 데리고. 근데 그 미국 캘리포니아 가서 또 차에 치여서 죽었는데 그 개를 왜 또 차에 치여서 죽게 말이죠. 지금도 이제 개를 좀 기르고 있거든요. 엄청 개를 키워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거, 네, 이제 하면서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제가 49년생이고 제 남동생이 54년생인데 미국에 있는데 걔도 나중에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조기 은퇴를 했어요. 이제 조기 은퇴를 작년에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애들 둘을 다 은퇴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하나가 이제 유산이 됐는데 유산된 이유가 그 B29 예전에 B29 그게 낮게 나르는 바람에 그 폼에 의해서 이제 유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딴 거는 기억을 못하고 그때 있어 피난 갔을 때만. 근데 얼마나 재미난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걸 같이 있으면서 그 미국 집제식 아버지 이런 걸 다 얘기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듣고 있다가 야, B29 날 때 나 너 안 데리고 갔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B29는 어머니가 혼자 경험한 건데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오래가 되면요. 그러니까 팩트에 대한 메모리인지 반복된 꿈을 꾸는 것들이 메모리로 남을 수가 있어요. 반복된 꿈에 대한 메모리인지 누구한테 듣고 그게 아주 자기가 연관되기 때문에 자기 기억 이게 구별이 안 가요 나중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메모리가 이제 믿을 게 뭔데요. 그래서 이제 메모리에 대한 동일성도 이제 학자들 중에는 거의 일반 학자들은 영어를 안 믿기 때문에 이 메모리를 주장하는 게 제일 많습니다. 일반 학자들은 하여튼 퍼스널 아이덴티티는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메모리도 대체로 이제 기독교 영어를 믿는 사람들은 메모리가 이제 못 믿을 거라는 악연들 많이 내세우죠 이제. 그리고 그때 또 실제도 좀 그렇고. 그러면 뭐냐는 거죠. 영어밖에 없어요. 영어는 동일하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것이 영혼을 좀 물론 안 믿어서 그렇긴 하지만 영혼의 근거를 든다면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퍼스널 아이덴티티를 유지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부활 때도 적용되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상태 때 몸이 없어져도 우리 영혼은 그때도 계속
존속하고 있고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재창조 이론론자들한테 할 수가 있었던. 근데 이론론에 대한 이제 비판이 티피컬하게 나온 게 두 가지예요. 어떻게 말하면 하나는 인터랙션을 설명을 못한다는. 그렇게 상호작용이 그렇고 하다는 건 팩트인데 양자 사이의 인과적 메커니즘 이게 개절되는 걸 이제 모르니까 이거 그렇다면 사실은 영혼이 없는 건데 괜히 또 이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론. 이게 참 강한 반론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데카르트 시대부터 이걸 어떻게 인터랙션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완전 실패했고 지금도 설명 못해요. 아무도 설명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 영혼을 믿는 사람들 실체로 이렇게 의식하죠. 이 비판이 전제하고 있는 바, 즉 두 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런 인과관계가 있는지조차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요거는 타당성이 이제 없다는 거죠.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한 메커니즘을 설명을 못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조차, 즉 영혼이라는 건 없고, 그런데 이렇게 그거는 타당성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에 둘 사이의 인과적 메커니즘을 모르면서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물론 기독교인이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네요. 이런 것들. 어떻게 무에서 유를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없어요. 모든 메커니즘 뭐가 있는 데서 출발하잖아요. 근데 무에서 유라는 거는 어떻게 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건데 그게 없는데 어떻게 원인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적어도 위에서 물을 이제 받았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무에서 유를 또 비판하는 또 철학자들도 있고 심지어 기독교 철학자들 중에서도 이 교리를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근데 이제 과학적인 예로서 자기장이 앞점을 움직이는 현상 이런 거 다 설명이 안 됐다고 그래요. 물리학적으로. 그 스트링 이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 합쳐가지고 하나로 다 설명하려고 나오고 하는데 아직까지 중력이 수백만 마일의 거리에 있는 행성에 영향을 끼치는 일. 양자가 상호간의 청력, 여기 서로 반대되는 일이죠. 이런 것들도 분명 팩트인데 메커니즘이 좀 설명이 안 돼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뭐 양자의 문제가 있다든지 원인을 작용 안 한다든지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지 않느냐. 여기까지만. 그래서 상작 모든 내용은 한 사물이 다른 사물과 인과적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그런 작용을 메커니즘을 알지 못하는 경우 그걸 후자를 모른다고 해서 전자까지 의미할 필요는 없다. 실체 이론의 경우도 이런 얘기가 합니다. 이것은 뭐 말하자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보이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 반론에 대해서 우리 편에서 이제 거기다 답변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실체 이론이 입증이 된다. 그거는 안 돼요. 그렇지 못해요. 두 번째는 이제 어카멜 레이저 문제지. 어카멜 레이저는 이제 원칙에 비춰볼 때 이제 어카멜에서 만들어졌고 간략 우선의 원리, 뭐 프린시플 오브 파르시마니 그것도 있고 프린시플 오브 이코노미도 있고 물리주의는 이것 인간을 설명하면서 한 종류의 실체만을 필요로 하는데 반해 이 원론은 두 개의 실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자가 더 바람직하다. 이런 것이죠. 여기에 무슨 내용은 오카멜 면도론이 중요하지만 이건 뭐 요말만 보고서 면도날 장사한가 이제 그럴 텐데 여기서 오카멜 면도론이 중요하다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 경제성의 원리가 중요하지만 어떤 이론 여러 가지 이론이 가능할 때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오카멜 면도날 그 파르시마니의 원리 원칙 요게 중요하지만 요거 하나만으로 그것을 고려할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경제성이 떨어지더라도 그것이 그 사물이나 사태를 설명하는데 합당하다면 그걸 우리가 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주의는 인간의 정신을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거죠. 어떻게 영혼 뇌로부터 그런 것이 나오는지 아까 퀘일리아 그 문제 다 얘기했잖아요. 물리주의는 정신적 특성은 아직도 굉장히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그럼 오히려 두 가지 실체를 상정하더라도 더 적합한 이론을 택하는 거지.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카멜 면도날을 the only criteria, the only standard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것도 고려해야 될 대상이지만 때에 따라서 오카멜 면도날의 원리를 선택해야 되는 것은 때에 따라 다르고 특별히 이제 에드커스의 관점에서 본다면 때로 오카멜 원리가 낮은 원리로 가야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히려 그 부족함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오카멜 면도날을 능사로 낼수 바랍니다. 그 밑에 다섯 가지는 결국 앞에서 얘기한 걸 사실 정리한 겁니다. 근데 질문이 많이 나와서 좀 미리 해보시고
지금부터 10분 쉬었다가 이제 남은 시간에 마지막 그 인간 출연입니다.